자, 여기 462페이지 바닥 면적의 산정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이 바닥 면적 산정 방법이 건축 면적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뭐 더 많이 나와봤자 뭐 2번 더 나온 건데, 서로 뭐 무슨 키재기 하는 거지, 사실 뭐 자주 나오는 거 아니지만. 바닥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이것은 구획의 중심선이에요. 바닥 면적은요. 바닥 면적은 구획의 중심선.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우리는 이 바닥 면적은요, 기와 침식에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기와 침식. 우리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기와 침식에 사용되는 공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뭐냐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날 기상, 누울 와, 잠잘 침, 먹을 식,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기와 침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바닥 면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 일상생활에 쓸 수 없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 이렇게 하면 문제를 다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인데, 이제 별도로 정하는 게 오른쪽 박스에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바닥 면적에 포함, 못 쓰는 데는 제외예요. 1번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요. 지붕 끝으로부터 최소한 1m는 들어가서 사람들이 쓰겠다 이거죠. 1m. 그 다음에 2번 시험에 나왔었고요.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의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발코니를 다 우리 노대라고 해요. 돌출된 부분.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에 산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이제 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방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코니예요. 노대. 우리가 돌출된 부분, 발코니 그러지만 다 통틀어 다 노대라 그럽니다. 노출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노대는 주로 화분을 놓거나 화분을 키우거나 물건을 놓거나 이렇게 쓰는 거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누워 자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 노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빼주는 건데 무한정 빼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긴 외벽 곱하기 1.5m. 요것만 항상 화분 놓는 면적, 물건 놓는 면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하는 값을 빼고도 남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돌출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은 사람이 쓰기 위한 면적으로 봐서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겠대요. 그래서 화분 놓는 면적, 물건 놓기 위해서 쓰는 면적을 가장 큰 길이에 1.5m를 곱한 값, 요게 사람이 쓰는 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도 빼고도 남는 면적이 있으면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겠다. 그게 2번 얘기예요.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 이 값이 바로 화분 놓는 면적이라고 그랬죠. 이걸 빼고도 남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거기 4번에 승강기탑,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는 탑, 여기서 여러분 누워 잘 수 있어요? 못 자지. 그건 제외야. 계단 탑, 계단 끌어올리는 탑, 계단 나오는 탑이죠. 장식탑. 자, 다락이 시험 나왔어요. 다락은 물건을 쌓아놓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락이 차지하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 안 시킵니다. 그런데 다락이 되기 위해서는 층고가 1.5m 이하여야 돼요. 1.5m는 사람이 기와 침식에 못 쓴다고 본 거예요. 물론 높이가 1.5m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1.5m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못 쓰고 물건 쌓는 높이로 봐서 바닥 면적에 포함 안 시키고, 만약 이게 경사진 형태일 때는 1.8m 이하까지는 바닥 면적에 포함 안 시킨다. 어떤 분들은 앞에 자만 따서 막 외우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4번에 보시면 굴뚝이라든가 더스트 슈트, 먼지 빼내는 통로죠. 설비 덕트, 이런 데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못하죠.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이 위에서 못 자잖아. 다 뺀다니까, 면적에서, 바닥 면적에서. 5번에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그러니까 단지 내 그 화단 같은 데 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누워 자질 않아요. 예.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 이런 것들은 다 바닥 면적에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서 누워 자지 않는다 싶으면은 그것은 바닥 면적에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누워 잘 수 없는 곳, 바닥 면적 포함 안 시킨다. 그래서 그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면 이제 4번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나오네요. 연면적 산정 방법입니다.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닥 면적이 왜 중요하냐면, 바닥 면적이 얼마인가만 확인하면은요, 그 건물에 몇 사람이 살 수 있는지가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을 연면적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만약에 10제곱미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면은요, 20명이 살 수 있다고 계산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느 건물에 사람이 몇 명 살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할 때 항상 연면적을 해요. 예. 그래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단 용적률 산정할 때도 연면적 나오잖아요.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하층 면적 뺀다. 지상층이라도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은 뺀다. 초고층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 화재 대피하는 면적, 용적률에서 빼줄 테니까 설치하라는 거예요.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역시 화재에 대피하는 공간, 다 용적률에서 빼주겠다. 그렇죠? 건축물의 높이는 원칙만 보시면 돼요. 지표면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로 합니다. 이때 상단은 옥상 바닥을 말하죠.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가 돼 있을 때 요것은 높이에서 빼주겠다. 왜? 요거 보통 주차장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높이에서 빼준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처마 높이, 반자 높이. 이 반자가 요거죠. 천장 요거 반자입니다. 요거. 이게 반자죠. 예. 요거 띄내면 각종 설비가 막 나와요. 실제로 쓰는 높이가 반자까지 높이를 쓰기 때문에 반자 높이가 나오고, 8번의 층고, 방해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아래층의 장판부터 위에층의 장판까지가 층고인데 바닥 두께가 포함이 돼요. 층고에는요. 9번의 층수가 이쪽 파트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층수예요.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몇 층짜리라고 기재해야 되거든요. 설명도 해주기 때문에 층수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이와 비슷한 옥상 부분이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까지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것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옥상에 건축 면적의 6분의 1이 있어도 층수에 산정하지 않겠다. 더 봐주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문이 길다고. 시험은 바로 밑에 있는 문장,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험에 나왔고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요, 층수를 산정하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예. 이렇게 절대 평균 층수란 말 나오면 안 돼요. 예. 우리 건축위원회가 있는데요. 건축위원회는 제가 어렸을 때 시험에 한 번 나왔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나왔고 그 이후로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건축위원회는요. 466페이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조사, 심의, 조정 또는 제정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건축위원회 두는 경우가 나오죠. 예.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 뒤로 넘겨주시고요. 예. 469페이지 보시면은 10번의 효력 상실이라는 게 나와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냥 효력 상실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효력 상실.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뒤로 넘겨서 이제 470페이지에 건축물의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허가의 법적 성질. 기속행위. 어떤 사람이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 요건을 살펴보고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 기속행위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대물적 행정행위. 건축 허가는 건축주가 받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반쯤 짓다가 이것을 이제 타인에게 양도했어요. 양수받은 자가 건축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 왜? 건축 허가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건축주 변경 신고만 하고 계속 건축하면 됩니다. 허가는 양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지에요.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에 토지를 양도하면은요. 허가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요. 허가 안 나오는 땅에다가 허가를 잘 받으면은 땅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허가 받은 땅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건축 허가권자 나오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를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은 건축 허가권자는 다 외워요, 이제는. 예, 건축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 거의 매년 시험 지문에 나옵니다. 자, 원칙적인 건축 허가권자는 누군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적인 건축 허가권자고요. 예외적인 건축 허가권자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는 특별시나 광역시에다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할 때,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에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라는 것은 동일한 대지 안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각 동의 연면적을 더한 것을 연면적 합계라 그래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데,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라 그래도 공장은 제외라는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창고도 제외, 구청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역시 제외, 구청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라도 초고층 건축물은 다시 제외. 그 말은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는 뜻이고요. 절대로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절대 건축 허가권자가 안 돼요. 그럼 우리 경기도청 건물이 어느 시에 있습니까? 수원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청 건물을 개축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수원시장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원시장이요, 경기도청을 볼모로 잡고요. 도청에서 개축 신청하면 허가 안 내줍니다. 예. 철거하겠다 막 그럽니다. 이제. 예. 그래서 경기도의 주요한 건물들이 다 수원시에 있기 때문에요. 수원시장님의 그 권한이 엄청나요. 뻑하면은 건축 허가권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요. 예. 개축 등이나 증축 허가 안 내줘 버립니다. 예. 그래서 하도 시달리다가 지금 용인시가 경기도에다가 경기도의 주요한 건물들을 용인으로 옮기래. 자기는 우대해 주겠다고. 옮기면은 또 생각이 바뀔 거야. 예. 그래서 다 옮기기는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몇 개 건물만 용인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몇 개 건물만. 예. 거기서 이제 건축허가권의 원칙이 있죠. 건축할 때만 허가받는 게 아니라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그렇죠.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허가받고, 오른쪽에 층수 21층에서 연면 작게 10만 이상,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외, 초고층은 다시 제외. 참고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의무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은 문제집 풀 때 공부할 것인가. 문제집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풀 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주택법에 나오는 문제하고 비교하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이걸. 예, 놔두시고. 예. 이게 원래 주택법에 있던 내용을 건축법에다가 베껴 쓴 거예요. 작년에 만든 조문입니다. 자, 우리 건축 허가 절차에서요,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그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자기가 그 대지에 이런 종류의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습니까? 사전에 물어보는 제도예요. 사전 결정 제도가.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뭘 물어보냐 그러면 다음 페이지 3개예요.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건축 기준, 건축 제한,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친절하게도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까지 이것을 사전에 알려달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사전 결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권자는요, 우리가 거기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일 때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관서의 장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돼요.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허가 내주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고 허가 내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6번. 이거는 예전에 감정평가사에 나왔던 건데,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는데요. 이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네가 건축 허가 신청한다면 허가 내주겠다는 사전 결정 통지만 받았는데도 요 4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시켜줘요. 예,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하천 조명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옛날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도로 조명 허가라고 틀리게 낸 적이 있었어요. 하천 조명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고. 도로 조명 허가는 의제되질 않아요. 사전 결정 통지 받았을 때요. 7번 보시면은요. 우리 거기 보시면은 위에 그 의제되는 사항이 포함된 사전 결정할 때는 미리 협의해야 되고, 협의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내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8번이 이제 결론이죠.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다. 네가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다.
통지받은 사람은 2년 내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허가 내줘요. 근데 2년 내에 건축 허가 신청 안 했을 때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때 효력 상실하고 썼지만 실효는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절대로 2년 내에 건축 허가 신청인데 2년 내에 공사 착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내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게 아니라고. 2년 내에 건축 허가 신청이에요. 자, 오른쪽에 이제 건축 허가 신청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런가 보다 나오고 가로 3번에 이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나오는데요. 이 도지사 사전 승인이 경우의 수가 제일 많아요. 지문 하나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넘는 게 이겁니다. 자,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일 때 나옵니다.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전에 미리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승인 받았을 때 허가 내줄 수 있는 경우예요. 1번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시나 군에다가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인가?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자예요. 단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 제외라는 것은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안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 내준다. 단 초고층 건축물은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줘야 되고요. 이번에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이 있어요. 예? 규모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계 1000 이상인데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해서는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줘야 되고요. 3번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역시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이게 도지사 사전 승인이고요. 시험 지문이 어느 게 나올 줄을 몰라요. 21층 이상 연면적계 10만이니까 경우의 수 2개에다가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초고층 건축물 곱하기 4, 8개 지문 나오고 자연환경 수질보호 2개에다가 3층 이상, 1000 이상 곱하기 4개에다가 1번부터 5번까지 5개죠. 예, 곱하기 5, 4, 5, 20. 주거환경, 교육환경 2개에다가 위락시, 숙박시설 곱하기 해서 4개. 이걸 다 곱하잖아요. 100개까지 넘어요, 지문이. 그래서 지문을 외운다는 게 의미가 없고 이 박스 안을 통째로 외워야 돼요. 자, 우리 도지사 승인은 우리 시험법에 총 몇 번 나옵니까? 예? 6번. 예, 6번 외우면은 2문제를 맞힐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도지사 승인이다. 6번 외우면. 예. 가로 4번에 허가서를 이제 교부하고요. 발급해주고 474페이지 가로 5번에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괄협의회 보셔도 돼요. 예, 시험에 안 나왔고요. 그다음 가로 6번에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요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대형 건축물이요.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가다 우리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건물을 한 반쯤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보통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 물건 나오잖아요. 제가 학원 강의 끝나고 나서 밤 한 11시쯤 돼가지고 경매 물건 한번 보러 가려고. 그래서 제 친구하고 밤에 11시에 가는데 후라시를 들고 갔어요. 이렇게. 가서, 거의 짓다 말았기 때문에요. 각 방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건물에요. 딱 들어갔더니 각 방마다 사람이 다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피할 수가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노숙자나 뭐 가출한 사람들이나 와서 거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라시를 딱 키니까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가지고 눈부시다고. 소주병하고 그런 부탄가스통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 이게 우범지대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안전관리 예치금이 예치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매 물건이 있잖아요. 이거 밤에 보러 가잖아요. 위험해요. 거기 밖에서는 짓담한 건축물인데 아무도 뭐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도 없는데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다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요. 예. 그리고 이제 보다 나와 가지고 옆에 이렇게 보면은 포장마차 하다가 이제 그 밤이니까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갔나 봐요. 무심코 포장마차 그거 발로 찼더니 비명 소리가 들려. 그 안에 사람들가 자고 있어요. 포장마차를 할 때 영어 끝내고 이렇게 막 덮어놓잖아요. 그 안에도 사람 들어가 있어요. 함부로 발로 차면 안 됩니다. 비명 소리 들리더라니까. 찼더니. 예. 그래서 나온 게 이 안전관리 예치금이에요. 대형 건축물이 공사가 중단되고 현장이 방치가 되면요.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뒷정리해주는 비용을 미리 예치하고 공사하게 만들어요. 1번이 바로 원칙적인 규정.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2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이게 면적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면적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헷갈릴까봐. 현재는 아주 적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가로에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시험에 나와요. 공사가 중단될 리가 없는 건축물이 있어요. 분양 보증을 받거나 신탁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요. 공사가 중단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사를 중단시킬 리가 없는 건축주가 있어요. LH 공사나 지방 공사가 건축주일 때는 공사가 중단되질 않아요. 근데 예치하지 않는다. 거기 보시면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할 때는 우리 보통 현금으로 예치하는 게 원칙인데 보증서로도 예치할 수 있고요. 반환할 때는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하지만 보증서 예치했을 때 이자 안 줍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5번 개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 펜스 설치. 이거. 동그라미 6번 개선을 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 대집행할 수 있고요.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고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는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 여러분 참고에 안전영향평가라고 나오죠. 이거는 그야말로 참고입니다, 여러분요. 참고.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는 정도로 하시고 4번에 예외적 건축 불허가 처분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원래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예외적 건축 불허가 처분이라는 것은 원래 허가를 내줘야 돼.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두 개 중에 하나에 사유해당할 때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기속행위예요. 자, 밑에 박스 안에 1번이나 2번에 해당할 때입니다. 자, 1번은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할 때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박스 위의 문장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박스 안에 2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상습 침수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험하거든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건축허가 효과 건축금지가 해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 가능해지고요. 다른 허가 등의 의제사항 중에 여러분들 3번 체크해놨죠? 3번. 그래서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거기 1번 체크하세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8번 도로 점용 허가.
그 두 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전협의 그런가 보다 넘겨주시고 478페이지에 매도 청구 나오죠. 이거는 주택법 공부하고 나서 문제집 풀 때 볼 겁니다. 주택법하고 규정이 같아요. 단지 건축법이 만들어놨을 뿐 똑같아요. 갖다 베꼈습니다. 예. 똑같은 조문을 건축법에 만들어놨습니다. 매도 청구. 예. 이거를 왜 만들어놨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 기획부동산은요. 토지를 팔 때 100평, 200평 분할해서 팝니까? 공유 지분으로 팝니까? 예전에는 분할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00평 정도 땅을 사서 100평, 200평으로 토지를 분할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서 팔았어요. 근데 우리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제 있죠. 토지 분할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이요. 바둑판 모양으로 쪼개려고 토지 분할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절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사놓은 땅을 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공유 지분으로 판 거예요. 100분의 1 지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토지를 만약에 10,000평이 있다. 이것을 공유 지분, 공유자가 몇 명인가? 100명. 공유자가 100명이에요. 100분의 1 지분씩 갖고 있어요. 이 100명은 서로 누군지 얼굴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 토지에다 건물을 지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자들이. 예?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토지 자체를 공유 지분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토지 공유 지분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 정상적인 사람 안 산다고요. 그러면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요. 예, 공유물 분할 청구 같은 거 해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저 100명이요.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사망하시는 분이 나와요. 그래서 한 분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5명이잖아요. 이제 104명이 되는 거예요. 공유자가. 104명이 되는 거예요. 왜? 상속인은 공유로 추정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한 절반 정도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공유자가 50명 곱하기 한 4인 가족만 해도 해서 한 300~4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중에는 실종된 사람, 해외로 이민 간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동의받고 건축을 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게 매도 청구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건축 허가 받은 건축주는 대지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협의하고요.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 지분 등에 대한 처분이 있죠.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예? 공고한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이제는 이 조문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팔아놓고 나서 건물도 못 짓고 방치가 된 이런 땅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땅은 이제 누가 한 사람이 일부만 사서 일부만 가지고 전에는 전부 다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일부만 사서 건축허가 받고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매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소식이 없다. 그러면 다 이거 감정평가 해가지고 법원에 공탁하고 착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은 것을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줬는데 이 조문이 주택법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법 적용될 때는요. 지분을 쪼개놔도 해결할 방법이 있었는데 주택이 아니라 다른 건축물을 지을 때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제 건축법도 똑같은 게 나와서 이제는 주택 아닌 건축물을 지을 때도 가능해요. 매도 청구. 이거는 먼저 주택법에 있는 걸 먼저 공부하고 보셔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6번의 건축허가의 특례가 건축신고가 나왔어요. 원래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지만 밑에 박스에 나열되어 있는 그 건축물은 사전에 신고하면 미리 신고해요. 사후 신고인지 사전 신고인지도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미리 신고하고 건축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 건축 허가 의제 사항에 해당되는 규정은 건축 신고에 관해서 준용한다. 그 말은 우리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보죠. 건축 신고도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리 박스 안에 이제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쭉 나오죠. 이거 2년에 한 번 정도 지문 한 개가 나와요. 2년에 한 번 정도 지문 한 개가 나온다고. 근데 어느 지문이 나올지를 몰라.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를 몰라요. 항상 우산을 쓰고 다녀야 돼. 예. 이게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기출문제 중에 절반은 1번이 나왔어요. 바닥 면적의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있죠. 이게 지금까지 기출문제의 절반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왔던 것이 연면적 200 미만이고 2번에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게 좀 나왔고 3번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대수는 원래 허가받는 거지만 이 규모일 때는 신고하면 되고요. 4번에 대수선 중에서 아까 우리 대수선 단어가 4개였죠.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인데 4개 중에서 가장 정도가 경미한 게 수선이에요. 수선. 그래서 수선으로 끝날 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구나. 5번은 1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번도 나와서 높이 3m 이하에서 증축할 때 5m짜리 건물을 8m까지 증축할 때 신고만 하면 됩니다. 3번 표준 설계 도서로 지을 때 건축법 위반할 리가 없거든요. 신고. 예. 그래서 우리 왜 보면은요. 단독주택들만 있던 동네에서 갑자기 2층짜리 집을 짓는 붐이 일어나. 그래서 반지하고 1층을 임대하고 주인이 2층에 살잖아요. 막. 이때 보면 온 동네 집이 거의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술취한 아저씨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옆집 막 걷어차고 막 그래요. 그게 바로 다 표준 설계도 때문에 표준 설계도. 예. 그때는 벽의 색칠을 다르게 했어야 되는 건데.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번은 공장 지을 수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어요.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형, 산업단지에서는 규모가 2층 이하고 연면적이 500 이하인 공장은요.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5번은요.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에서 설치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나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나 작물 재배사. 사로 끝나니까 400이야. 그렇죠? 예. 그건 다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올해 신설된 거예요. 신고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해라. 작년까지 이런 조문 없었어요. 다만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20일 내에 통지를 해주고요. 위에 나온 통지를 20일 내에 해야 되고요. 시장 군수가 구청장은 신고가 위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고인에게 내용을 통지해 줘야 된다. 가로 2번 공영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공영 건축물이라고 그러고요. 공영 건축물은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하지 않아요. 허가권자하고 두 번째 줄 협의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돼요. 그러면 협의하면은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한 것으로 봐요.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도 받지 않습니다. 예.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도 받지 않는다. 예.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그 말 나와. 협의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승인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용 승인 안 받고 지된 애들은 그냥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밑에 이제 허가 신고 사항 변경 나오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예.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지문에 이제 언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문에 또 박스 안에 3번 건축주를 변경할 때는 신고해라. 이게 바로 건축주 변경 신고입니다. 그래서 반쯤 지었던 건물을 내가 샀잖아요. 건축주가 변경됐지. 그때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건축주 변경 신고. 가로 2번에 일괄 신고도 물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개념은 뭐냐 그러면 중간중간에 신고할 일이 생기잖아요. 신고하느라고 공사를 중단할 수가 없지. 그랬을 때는 공사 다 끝나고 한꺼번에 신고하는 일괄 신고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거기 준용 규정까지 있죠? 예. 거기까지 일단 보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건축 허가 제한 등부터 할 겁니다. 건축 허가 제한 등. 그래서 뒤에 바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법 들어갈 텐데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요. 수업을 한 3, 40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시 한 30분이나 40분에 끝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마지막 또 불꽃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꽃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 여러분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3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수업은 3시부터니까 일찍 오신 분들은 문제를 갖다가 셀프로 한번 풀고 계십시오. 아셨죠? 예. 식사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